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500조 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캥거루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대미 투자 500조 원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52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선점했고, 한국은 지금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이 거대한 자금이 향하는 곳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투자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길목을 함께 짚어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국 정부가 미국에 무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00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한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방국에 돈을 건네는 우호적인 제스처가 아니에요. 미국이 관세라는 날카로운 칼을 꺼내들고 한국을 향해 빨리 어디에 쓸 건지 구체적인 리스트를 내놓으라고 강하게 압박하는 외교 협상의 한복판에서 탄생한 약속이에요. 일본은 이미 우리 돈으로 약 52조 원에 달하는 첫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해버렸고,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에 반드시 구체적인 결과물을 보여줘야 하는 타임라인까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 이게 실제로 우리 경제와 투자에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미처 감을 잡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파이낸셜 캥거루가 이 500조 원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그리고 왜 에너지와 조선이 최우선 순위로 떠오르고 있는지 핵심만 짚어서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보시죠. 한미 간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기억하시나요?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 한화 약 5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해요.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예요. 그 긴박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 2월 17일 일본이 먼저 치고 나갔어요. 오하이오주의 330억 달러 규모 천연가스 발전소, 텍사스의 원유 수출 시설, 조지아의 다이아몬드 공장까지 총 36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발표한 거예요. 특히 주목할 점은 360억 달러 중 무려 330억 달러가 발전소 하나에 집중됐다는 사실인데, 이게 미국이 에너지 인프라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일본 프로젝트를 직접 나서서 공개 발표하면서 사실상 한국을 향해 신호를 보낸 거예요. 너희는 언제 할 건데? 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여기서 왜 급해졌는지 이해하셔야 해요. 수익성 있는 투자 대상 프로젝트는 한정돼 있어요. 좋은 사업은 선착순이에요. 일본이 알짜배기 프로젝트를 먼저 낚아채면 우리는 남은 것들 중에서 골라야 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관련 특별법조차 국회를 통과하기 전인 2월 18일에 실무협상단을 미국으로 급파한 거예요. 법적 기반도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움직인 것 그 자체가 이 사안의 절박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500조 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해요. 이 돈은 크게 두 개의 덩어리로 나뉘어 운용돼요. 첫 번째 덩어리는 2,000억 달러예요. 이 자금은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인공지능 같은 전략 산업에 투입되는 돈이에요. 미국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펀드 형태로 운용되는데, 미국이 투자할 프로젝트를 지정해서 제시하면 양국위원회가 협의를 거치고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쥐는 구조예요. 두 번째 덩어리는 1,500억 달러예요. 이 자금은 전액이 다 조선업 협력에 묶여 있어요. 미국 현지 조선소 투자, 미 해군 함정 수리, 현지 인력 훈련 등에 활용되는데, 첫 번째 펀드와 달리 이 자금은 우리 기업들이 직접 투자금을 넣거나 금융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집행돼요. 여기서 월가와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부분이 바로 자금 집행 방식이에요. 먼저 2,000억 달러 펀드 쪽은 한꺼번에 현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해요. 이때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가 연간 상한선이에요. 1년에 빠져나가는 자금이 200억 달러를 절대 초과할 수 없다는 조건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만약 500조 원어치의 달러가 단기간에 한꺼번에 한국에서 유출되면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 전체에 심각한 충격이 오거든요. 우리 정부가 치열한 협상 끝에 이 연간 상한선이라는 방어막을 간신히 확보해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을 더 긴장하게 만드는 조항이 하나 숨어 있어요. 미국이 특정 프로젝트를 지정하고 투자를 요청하면 지정된 계좌로 달러를 45 영업일 안에 반드시 송금해야 해요.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힘겹게 협상해서 낮춰놓은 15% 관세가 다시 25%로 원상복귀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수익 배분 방식도 이미 협정문에 명시돼 있어요. 투자한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초기에는 한국과 미국이 50대 50으로 이익을 균등하게 나눠요. 그러나 한국의 투자 원금이 전액 회수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미국이 90, 한국이 10을 가져가는 구조로 전환돼요. 이 비율이 그냥 구두 약속이 아니라 국가 간 협정문에 법적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정부가 이 협상에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유일한 방어 논리가 바로 상업적 합리성이에요. 어렵게 들리지만 풀어서 설명하면 이래요. 철저하게 수익성을 계산해보고 진짜로 돈이 되는 사업에만 우리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원칙이에요.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 여기에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해도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이 투자 원금보다 적어서 명백히 손실이 예상된다면 투자를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근거를 세워둔 거예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동네에서 가장 힘센 건물주가 자기 건물 1층에 무조건 식당을 차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거절하면 월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계약서에 조건을 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식당 차릴게요. 그런데 최소한 한 달에 순수익 500만 원이 나온다는 걸 당신이 데이터로 먼저 증명해줘야 해요. 장사가 안 돼서 적자가 나면 즉시 철수할 권리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해요. 건물주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적자가 확실한 곳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마지막 생명줄인 셈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죠. 왜 에너지와 조선이 투자 1순위로 부상했을까요? 핵심은 단순해요. 지금 미국이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분야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에너지부터 살펴볼게요. 일본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보세요. 360억 달러 패키지 중 330억 달러 거의 전부가 천연가스 발전소였어요. 이게 바로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신호예요. 지금 미국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챗GPT 같은 대규모 AI 서비스를 운용하려면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규모 도시 전체의 전력을 소비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전력망은 수십 년 된 노후 시설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래된 전봇대와 변압기로는 이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 에너지부조차 2030년까지 전력 설비를 확충하지 않으면 대규모 정전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할 정도예요. 문제는 미국이 설계 역량은 우수해도 제조업을 수십 년간 해외로 이전하면서 실제로 견고한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능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거예요. 반면 한국은 초고압 변압기와 원전 핵심 부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제조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배경이 형성된 거예요. HD 현대일렉트릭이 텍사스 전력회사와 765kV급 초고압 변압기 계약을 체결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765kV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가장 높은 전압 등급인데 이 규격의 변압기를 제대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히 철제 변압기 하나를 팔고 끝나는 거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전력을 정밀하게 조절하고 통제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함께 납품하면서 수십 년에 걸친 유지보수 계약까지 확보하는 구조예요. 마치 면도기 본체는 저렴하게 제공하고 평생 소모해야 하는 면도날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정확히 동일한 구조예요. 원전 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해요. 미국이 203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1970년대 이후 원전을 제대로 건설한 경험이 거의 없어서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대형 단조 공장 생태계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예요.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소형 모듈 원전 설계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에
1억 달러 이상의 지분 투자를 이미 단행해둔 전략적 행보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 현지에서 원전을 건설할 때 두산에너빌리티가 핵심 기자재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파트너 지위를 미리 확보해둔 셈이에요. 석유화학 분야의 움직임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요. 지난 2월 13일 미국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첫 번째 구체적 프로젝트가 바로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걸프만 지역의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허허벌판에 새 공장을 짓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가동 중인 기존 공장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라는 점이에요. 새 공장 건설은 부지 선정 인허가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미국은 45영업일 안에 자금을 송금하라고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미 재무정보가 투명하고 매일 실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존 시설의 지분을 인수해서 45일 송금 조건도 충족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도 즉시 확보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이번 대미 투자 구조에서 가장 거대한 뼈대를 이루는 두 번째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업 이야기를 해볼게요. 1,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이 조선협력에 집중 배정된 이유는 미국이 안보 차원에서 가장 절박하게 원하는 것이 조선업 재건이기 때문이에요. 1980년대에 414개에 달하던 미국 조선소가 지금은 고작 2개로 쪼그라들었어요. 연간 상선을 5척밖에 건조하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한국이 연간 수백 척을 건조하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산업 자체가 괴멸에 가까운 상태예요. 더 심각한 것은 미 해군이 군함 수리와 유지 보수에 매년 2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미국 내 조선소들이 이 정비 물량을 도저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제시한 해법이 바로 브릿지 전략이에요. 미국 자체 조선 역량을 장기적으로 키워가는 동안 한국의 우수한 조선소에서 초기 물량을 건조하고 수리까지 위탁하겠다는 전략이에요. 여기서 우리 기업들이 폭발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진짜 노다지가 바로 MRO, 즉 유지보수 정비 사업이에요. 군함은 한번 건조되면 30년에서 40년 동안 바다를 누비며 끊임없이 정비를 받아야 해요. 배를 한번 팔고 끝나는 일회성 수익이 아니라 매년 고정적으로 막대한 정비 매출이 반복 발생하는 완벽한 구독 경제 모델이 열리는 거예요. 한화오션이 미 해군 7함대 군수지원함 수리 계약을 따내면서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 전함을 직접 정비한 역사적인 첫 번째 레퍼런스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에 이어 미 해군 핵심 함정 공급사인 호주 오스탈의 지분 19.9%를 전략적으로 취득하면서 미국의 핵심 군사 공급망 깊숙이 합법적으로 진입한 거예요.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스마트 조선소 시스템과 고도화된 건조 기술을 미국에 전수하고 난 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우리를 배제할 수 있는 기술 유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별도 협정을 강하게 요구하며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이제 올해 상반기에 실제로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걸프만 석유화학 지분 인수예요.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예요. 미국이 공식 제안한 유일한 프로젝트이고 신규 건설이 아닌 기존 자산 인수 방식이라 협상만 타결되면 즉시 실행할 수 있어요. 상업적 합리성 논리도 설명하기 쉬워요. 이미 수익을 창출 중인 시설이니까 수익 구조가 명확하고 45영업일 송금 조건도 충족할 수 있어요. 발표 형태는 한국이 텍사스 루이지애나 걸프만 석유화학 및 에너지 인프라 자산에 전략적 지분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공표될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조선 MRO 및 조선소 현대화 패키지예요. 1,500억 달러가 조선업에 배정돼 있으니 여기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해요. 미 해군 MRO 추가 계약, 필리 조선소 설비 투자, 현지 인력 훈련 프로그램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 견제라는 안보 프레임으로 포장하기 좋고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압도적 경쟁 우위를 보유한 분야라 손해볼 게 없는 구조예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전력망과 원전 협력이에요. 일본이 발전소로 첫 프로젝트를 확정했으니 한국도 전력 분야에서 뭔가를 내놓을 수 있어요. 변압기 공급 계약 확대, 전력 관리 시스템 협력, SMR 기자재 독점 공급 MOU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원전은 인허가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니 당장 건설 착수가 아닌 공급망 MOU나 핵심 기자재 독점 공급 계약 형태로 먼저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실제로 돈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파이낸셜 캥거루가 항상 강조하는 원칙이에요. 무슨 이슈든 반드시 돈의 경로를 따라가야 한다고요. 에너지 분야부터 보면 석유화학 플랜트가 확정됐을 때 수익의 흐름은 세 갈래예요. 첫째는 지분 투자 자체에서 나오는 수익인데 이건 펀드나 자산운용사 쪽으로 흘러가요. 둘째는 EPC, 즉 설계 조달 시공이에요. 기존 시설의 개보수나 증설이 붙으면 이 분야에서 대규모 물량이 발생해요. 셋째는 강관 밸브 피팅 같은 기자재예요. 석유화학 플랜트는 배관과 밸브의 집합체거든요. 극고온과 극고압을 버티는 특수 부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더욱 명확해지는데 800마일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을 매설해야 하기 때문에 강관 수요가 폭발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강관 공급 계약을 선제적으로 체결해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전력 분야에서는 변압기가 핵심이에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미국 엘라베마에 현지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다는 게 결정적이에요. 연방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에서 미국산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피할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 만든 후 수출하면 이 규정에 걸리지만 미국에서 만들면 미국산으로 인정받으니까요. 원전 분야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뉴스케일 파워의 파트너십, 한국수력원자력과 엑스에너지 AWS 같은 미국 SMR 기업들과의 MOU 체결이 핵심 동력이에요. 조선 분야는 세 갈래로 수익이 창출돼요. 첫째는 MRO예요. 미 해군이 매년 20조 원 넘게 유지보수에 투입하는 예산 중 일부가 한국조선소로 유입되는 구조예요. 둘째는 조선소 투자예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현대와 오스탈 지분 19.9% 취득처럼 미국 내 생산 기반을 직접 확보하는 방식이에요. 셋째는 브릿지 전략 하에서의 직접 수주예요. 미국의 건조 역량이 부족한 기간 동안 한국 조선소에서 선박을 직접 건조하는 물량이에요.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움직이셔야 할까요? 올해 상반기 안에 1호 프로젝트가 공식 확정되면 해당 분야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기업들이 직접 수혜를 받아요. 에너지 분야라면 전력설비와 석유화학 기자재 쪽, 조선 분야라면 MRO와 핵심 부품 쪽을 주목하셔야 해요. 만약 프로젝트 발표가 지연된다면 단기적으로 실망 매물이 출회될 수 있어요. 그러나 500조 원 규모의 투자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접근할 수 있어요. 단 유상증자 소식이 들려오는 기업은 피하셔야 해요. 주식 발행 물량이 늘어나면 주당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정부 정책 자금이나 수출입은행 보증이 붙는다는 소식이 나오면 해당 기업은 자기 돈을 추가로 쓰지 않고도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니 강력한 호재로 봐야 해요. 결국 이번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는 우리가 선택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성격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거대한 흐름이에요. 관세라는 압박의 방패 뒤에서 미국의 텅 빈 전력망과 괴멸 수준의 조선 인프라를 채울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에게 자본이 폭발적으로 집중되는 구조적인 슈퍼사이클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에요. 막연한 감에 의존하지 마시고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명확한 프레임워크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투자자분들만의 확실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시길 바래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더 깊이 분석받고 싶은 종목이나 경제 이슈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시장에서 먼저 움직여야 할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파이낸셜 캥거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